카톡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안녕하세요. 혜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 조혜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원유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슈로 알아보는 원유의 비밀,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작년에 입사를 했을 때 좀 가장 인상 깊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는데 카톡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마이너스 가격이 떠 있는 거를 봤더니 그게 유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108년 만에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었다고 해서 좀 놀라웠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저도 그날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정말 기자분들 전화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이제 고객분들 전화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유가가 국제적인 현상이었냐? 아닙니다. 오. 미국에만 국한됐던 사건입니다. 브렌트유나 아니면 두바이유는 그 당시에도 가격이 한 20불대를 유지를 했었고요. 미국 5월물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되게 복합적인 이제 이유들 때문인데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제일 처음에는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둘이 감산합의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수가 틀어지니까 너 증산해? 나도 증산할게. 이렇게 해서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하필 이때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실물 수요가 급격하게 좀 감소를 했고요. 또 이 와중에 사우디가 미국에 엄청난 양의 원유를 수출을 합니다. 근데 그 수출된 물량이 하필 또 그 5월 달에 도착을 하면서 재고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거의 한도치에 도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물 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또 하나 USO ETF 펀드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원유 ETF였는데요. 그쪽으로 원유 자금이 마구잡이로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한 20불대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자금이 엄청나게 쏠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펀드가 월물 교체를 할 때 한 5일 상관으로, 그러니까 최종 결제일 대비 5일 상관으로 기존 월물에서 최근 월물로 100% 교체를 한 번에 하게 됩니다. 한 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들이 매도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실물 수요자들이 있었을 건데, 얘네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한 번에 유가가 확 밀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좀 마이너스로 갔던 좀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유를 사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돈을 받고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완전 그러면 이득 아닌가요? 이거를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 모아놨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유가 당시는 아니었지만 유가가 급격하게 빠졌을 때 중국 그 티폿 업체들, 그러니까 개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그 이후에 중국 원유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계속 증산을 한다,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오펙 플러스는 뭐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일단 그 오펙이 이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 거의 950만 배럴 정도를 이제 감산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러한 감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재고 자체도 코로나 이전 대비로 좀 상당히 수준까지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OECD 재고도 꾸준하게 좀 감소를 하면서 5년 평균치까지 좀 감소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펙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국들 대부분들이 전체 수출의 80%를 원유에 의존을 합니다. 그만큼 원유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문제는 각국마다 그 재정 균형 BEP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나라별로 다 다른 거죠. 이제 다들 이제 감산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다들 이제 증산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오펙의 예비 생산 능력만 해도 거의 600만 배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좀 향후에는 유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점진적인 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눈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지금 증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미국이랑 이란이랑 뭐 베네수엘라랑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이슈일까요? 예, 뭐 최근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그 핵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에 6월 18일 날 이란 대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란 대선에서 지금 현재 로하니 대통령은 중도파인 반면에 이번에 당선될 라이시 그 대선 후보는 지금 초강경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그 핵 협상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제재를 가했던 건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를 비롯해서 그 미국의 에너지 외교를 토대로 이 두 나라를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생산량과 수출량을 줄였고 이렇게 줄어든 물량이 총 350만 bpd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 물량을 모두 미국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출을 했던 그 국가들을 미국이 다 가져와서 이제 미국이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전략적 외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의 뭔가 좀 불린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약간 이렇게 두 머리채를 쥐고 흡수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당장 협상이 이루어지면 금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bpd 정도 이란산 원유가 추가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렇게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베네수엘라 역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좀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유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가 혹시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타임프레임 상으로는 지금 현재 로하니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이제 8월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최대한 합의를 해야지 만약에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작년 초에 있었던 이란과 미국 간의 그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사태가 또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가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개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정말 좀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해리이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타파, 상kum타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